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통합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사 대지와 KCI를 이제 한방에 해결합니다. 오늘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고성방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저는 오늘 고성국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평론계의 임재범이다. 풍모와 실력과 이런 것들이. 그 임재범 씨 제가 그 콘서트 할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풍모가 우리 김어준 총장랑 비슷하시거든요. 아니 그쪽은 좀 없고 이 양반 좀 많고. 그래도 아래쪽은 비슷해요. 아래쪽이? 아래쪽이랑 요즘 이 TV에 나올 때는 이렇게 정돈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콘서트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선물 소개부터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 늘 함께하고요. 주식회사 라비냐가 협찬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도예 명가 우리도예 우리도예.com이죠. 여기서 고급 닭이잔을 협찬합니다. 자, 그리고 명저 꼭 한번 읽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이해준 정치 만화 고성국 박사님이 집필하셨습니다. 10대를 위한 정치 만화. 대학로 알과 핵 소극장에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공연인데요. 도시인의 삶을 크로키하다 나비효과 24 공연 관람권을 극단 소금창고에서 협찬합니다. 자, 오늘 이 만져볼 정치적 사안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야가 지금 원내 지도부를 다 새로 교체를 했죠.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두 사람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어깨에 힘들 들어갔어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뭐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도 자임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감세 철회라든지 반값 등록금 이거 사실 야당 이슈인데 먼저 선점했죠. 이런 쪽의 움직임이 국민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여권 내 질서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가 심하다. 그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점이 있고요. 의욕이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원내대표가 될 거라는 기대를 그렇게 높게 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확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들떴어, 지금. 실제로 그 당선 수락연설을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현장에서 즉흥연설로 대신.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나왔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구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꼭 준비 안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분이 지금 한나라당 소장파들에 엎혀서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주문하는 것들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반값 문제도 소장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을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기가 깊이 고민해서 딱 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우여 원내대표가 질르면 그러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내용을 채워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뜻 보면은 아름다운 역할 분담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집권당의 원내대표한테는 뭐 쇄신과 개혁도 바라지만 또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정성도 바라는 것이고 또 기왕에 뭘 하더라도 청와대와 또 정부와 잘 조율해 가면서 하기를 바라거든요. 이거는 뭐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과연 잘 조율되고 있느냐? 뭐 바로 반값 등록금 얘기하자마자 청와대에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글쎄 그게 되겠냐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반값 등록금이야? 아예 무상 등록금으로 하지. 이렇게 바로 기자한테 그렇죠. 비아냥됐다는 그리고 거예요.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히 얘기만 꺼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한나라당 내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죠.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죠.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 쪽에도 할 수 있어요. 아, 똑같은 얘기를? 예. 네, 한번 그 얘기까지 맞았죠. 네. 김진표 신임 원내대표가 대표되자마자 인사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5명 다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몇 명이나 낙마시킬까요? 한 명도 안 돼요. 저도 낙마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표돼 갖고서 첫 번째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고소영 오남매 전원 낙마였는데 네. 한 명도 낙마 못 시키면 그분은 무슨 낯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뭔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할까요? 아니, 뭐 좋습니다. 그거 하라 그러죠. 네. 정권은 탈환하기 어렵죠. 그런 식으로 정치. 저는 뭐 민주당 그 자체 역량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아니, 그 어차피 이래 왔어요, 민주당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과연 전당대회 때 7월 4일 날 하는. 그렇죠. 네. 남경필 의원이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남경필 보십니까? 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보신다. 너무 적이 많아요. 저는 동지도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동지 별로 없죠. 예. 예, 적은 많고 동지는 별로 없죠. 저는 지금 거명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두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는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네.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죠, 나중에. 아, 이거 뭐. 3달 뒤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요? 저는 지금 룰대로 예. 지금 이제 룰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 한 20만 명 정도로 선거인단 숫자를 늘리고 예. 그다음에 30%의 여론조사도 어떻게든 좀 살리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나 대표가 되는 건가요? 네. 근우님은 그 박근혜 쪽에서도 마다하지 않겠네요, 별로. 뭐 좋죠. 네. 예. 근우님의 정확한 스탠스는 어디입니까? 친입니까? 친박입니까? 아니면 스탠스 잘. 범친이라고 해요. 범친이. 이명박 사실은 대통령이 예뻐요. 이 정치 입문은 강재섭 전 대표 때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강재섭 전 대표가 대표를 할 때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는 강재섭 계보 이렇게 불리는데 네. 강재섭 전 대표가 이제 사실상 퇴장했기 때문에 네.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예. 그동안은 범친이계의 행보를 했고 예. 이념적 성향으로는 우쪽에서 우파에서 극우파 그 사이쯤 되죠. 이게 중도 쪽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쇄신파, 사실 한나라당의 쇄신파라고 한다면 이념적으로 중도 우파 같은 네. 것인데요. 이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잘 안 어울리고 부자연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나는 쇄신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분은 자기 편이에요. 나경원은 자기 편이다. 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자기 편이에요. 그 그리고 전에- 자기 편이기 때문에 네. 어디든 붙을 수 있습니다. 그 김호준 초수가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한겨레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좀 확실하게 공감했던 부분이 모범생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누군가 자기를 예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해왔는데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누구에게서 그 아니, 사랑과 한나라당에는 당 대표보다 더 센 사람이 많습니다. 대선 후보 네, 대선 후보도 더 세죠. 또 대통령도 그렇다면은 이명박에게 잘 보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박근혜에게 더 잘 아니죠. 박근혜 쪽에 붙겠죠. 그 당연히. 김영식 같으면 네. 무슨 저 떨어지는 해 쪽에 가겠어요? 아니면 올라오는 해 쪽에 가겠어요? 그런 걸 제가 우문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문이라기보다는 바보 같은 예. 소리죠. 그런데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 그런데 참 묘한 게 예.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네. 이게 태양이 정말 될지 안 될지 이게 아직 현찰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 그래서 당장 현찰이 있는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올해 연말에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그 상황에서 뭐 개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거 장관 해봤자 이제 몇 달짜리 장관이고 네. 뭐 곧 이제 끝날 정권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그거라도 장관하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명함에다가 한 줄 박으려고. 제가 그래서 이게 우문은 아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책임만 좀 나한테. 그래도 바보 같은 질문이야. 자, 그러면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예. 씹어줬고요. 양쪽 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시민 대표가 예. 액션을 취했어요, 드디어. 김해 선거 이후로 처음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뭐냐면,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에게 우리 합치자. 라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요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거기다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진보신당을 하는 게 급하다라고 되받았어요. 제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정책적 차이, 이를테면 FTA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참여당의 어떤 노선과 우리 민주노동당의 노선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좁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시민 대표가 이야기했단 그러니까 한 발 움직이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FTA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건 전혀 다른 문제 아니냐 이 사안과는 예. 과거의 일이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장 표명을 뭐 예를 들어서 좀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야. 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이 FTA에 대한 참여를 요구했거든요. 참여. 예. 어떤 종교적 태도죠. 정치적 태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참여를 요구했는데 유시민 대표가 지금 이대로는 다음 총선에서 혹은 대선에서 역할을 가지기 힘들다는 전략적 정치적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통합은 또 못하고. 그건 못하죠. 네. 지금으로서. 그래서 비민주 연합을 통해서 그게 단일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 대 비민주 이런 양대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민주노동당 진보 합친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참여당의 지금 예. 두 분이 잘 설명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예. 이게 누구나 예상할 수 유시민 있는. 대표가 태도는 바꿨지만 네. 그 전략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권에서 먼저 단일화를 하거나 통합을 해서 그 중에서 대권 주자가 된 다음에 민주당에 손아껴 나와라. 네. 이 전략은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바뀐 거죠. 그러면 그 전략에서 보면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다 유시민 당권, 그러니까 유시민 대권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식군등에 하는 이유죠. 그렇죠. 다 합친 다음에 너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왜 들러리가 되어야 되느냐. 모두가 다 알고 있어.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아니야.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받을 거다. 예, 그럴 가능성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참여당에. 저는 참여당의 존재 출발 근거부터 이해도 가고 심정적 연민도 느끼지만 저는 이 참여당이 탄생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시민 대표가 지금 4.27 재보궐에 이제 지고 나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지도가 그냥 쭉 빠져가지고서 뭐 1%도 안 나오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지지도는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는 된단 말이에요. 뭐 한 7, 8%는 늘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상태로 올 연말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그때는 민주당이 더 몸이 달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진보신당, 민노당하고 뭔가 좀 해보자라고 움직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에서 그 구도로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서 또 해야 돼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그 값어치가 떨어지죠. 독자 생존은 원체 불가능하니까 그 비민주 그러니까 이게 협상에서는 나는 독자 생존도 가능하다고 큰 소리 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김해에서 이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여당과 안 하겠다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기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두고 보자. 하는 그렇죠. 거 보고 일단 우리 문제 먼저 해결한 다음에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국참당을 바꿔 안 바꾸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유시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 즐기고 있을 거냐. 아니면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뭔가를 좀 이 역할을 할 거냐. 저는 민주당이 진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유시민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즐기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값어치를 더 키워서 네. 유시민도 이정희도 노회찬도 더 키워가지고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 정도 머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궁금해요. 예. 네, 이렇게 제가 사실은 매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 주문을 하고 조언을 하는데 뭐 아직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김어준 총수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예. 이 난국을 돌파할 사람은 예. 문재인 만약에 이사람밖에 그 없다. 비민주 단일 후보 구도로 해서 유시민 자리에 문재인을 탁 이제 대체를 한다. 그 문재인 이사장하고 좀 가까우세요? 아니요. 저는 가까우려 노력하는데 제가 만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도 전두환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문재인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서 또 이렇게 무겁게 예.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관계면 정말 좀 조언이 필요한 때라고 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의 상품의 신선도가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업계에서. 문재인의 상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신선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야 이거 새로운 상품이네라고 딱 들어봤는데 들춰보니까 괜찮은 상품이네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예. 먼저 굉장히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다. 이 뭘까? 들춰보니까 영남권에서도 상당한 정도 기반이 있는 것 같고 뭐 호남과 영남에서 어느 정도 뺏어오고 충청권에서 하면 뭐 승부가 되겠는데 노무현을 재현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은 그 다음이거든요. 예. 근데 우선 이 상품이 별로 신선도가 떨어지면요, 뭐 들춰볼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상품에서는요. 그런데 그 신선도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신선도가 특정 그 직업군엔 떨어졌을지언정 아직 전반적인 대중 인지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신선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하신다면 그 신선도를 이 수준에서라도 유지를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네. 자꾸 찔끔찔끔 나타나잖아요. 네. 뭐 마이크 갖다 대면 뭐라고 한마디도 하잖아요. 네. 예전에 그걸 안 했거든. 네. 그래서 근데 신선도를 아직도 노출이 적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매체들이 때문에. 일단 신선도를 다 유지를 이 상태에서 동결이라도 시켜갖고 한 다음에 뭐 런칭할 때 냉장고에 들어가라. 상품을 출시할 때 네. 임팩트 있게 하도록 기획을 잘 해야죠. 자기 스스로 설정한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통합의 역할을 하는 이런 거로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문제는. 이사장이 스스로를 뭐 플레이메이커, 판을 만드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스스로 네. 규정을 하면 저는 별로 논평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스스로 어떻게 설정했든 간에 스스로 설정한 것과 무관하게 판세를 흘러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어떻게 설정했건 이제 우리 김어준 총수는 유력한 대권 주자다. 잠재력이 자당컨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신선도를 이 상태에서 동결시키고 그리고 출시할 때 더 임팩트가 있도록 기획이 들어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안하는 거죠.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포지셔닝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과는 대조적으로. 근데 그건 진짜로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진짜 속마음이 그럴 거라고 봐요. 제가 이분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만나봐서 굉장히 괴롭혔어요.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의 소식지가 있는데 올 1호로 이제 김어준, 문재인 인터뷰를 치렀는데 안 싫었어요. 결국 안 치렀습니다. 만나는 내내 대선 후보가 될 거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원래는 에이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2시간 동안 그렇게만 공방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 원래는 노무현 재단에 이제 내용이 없어서 못 싫었고 그 뒤로 이 문재인 이사장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터뷰가 있을 수 있는가? 자기가 살다 그런 인터뷰는 처음 만나봤다는. 근데 잘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김어준 이 총수의 행동을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옛날에 이제 세객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뭐냐면 무슨 세객은 참모들 상대 안 해요. 예. 딱 그 대장, 예. 주군, 군주를 쫓아가서 당신이 천하를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설득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죽은 사람이 된 거죠. 다시는 안 만나요. 세상이 좋아진 거지. 설득하러 갔다가 실패했는데도 버젓이 살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수중 폭파의 그 주특기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보자. 노무현재단 떼고, 다시는 안 보겠다는. 또 저희 뉴욕타임스, 김용민의 시사돼지에서요. 그래서 5월에 또 노무현 대통령 2주기를 맞아가지고 접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접촉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했는데, 문재인 이사장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또 새로운 묘안을 제시했는데 김용민 씨하고 단둘이 하면 어떻게 되냐. 서두 오프닝만 하고 그다음 저와 난 나가고. 그렇지. 문재인 이사장하고 그것도 똑같은 놈들 입고 나고 이제 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작진이 그거나 정말 50번 메꾸지. 예, 제 이름을 한 번 더 보시죠. 저 그 방법도 있었네. 그러면은 오시면 우린 나가고 고박사 피바 인터뷰하고 우리는 마이크로 조정하는 거죠. 고박사님 이 질문. 자, 그런데요. 고바타를 하는 거죠. 제가 고바타. 좀 웃고 떠듭니다만은 제가 이번 5월 23일 추모식을 보면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이제 이게 2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노 또는 그 추모식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만 빼고. 그러면 이분들이 집권 국민들한테 줘야 될 거는 이게 웃고 떠드는 게 아니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하는 그 정서를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무슨 말씀하실지 알겠는데 그 노무현 재단 혹은 뭐 봉화에 계신 분들 혹은 이분들이 슬퍼하는데 지친 거예요. 진이 빠진 거지.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가서 내년 선거까지는 잔잔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게 되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다 행동을 해버리면 행동해야 될 사람, 막상 진짜로 선거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은 구경해도 되죠. 전략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점이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까 민주당 과연 그럴 머리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친노 세력 과연 머리 있냐? 저 똑같은 얘기 제가 다시 던집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크기가 워낙 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서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친노 진영에서도. 어쨌든 한 가지만 맞아. 친노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는 뭐 누구는 어디 출마한다더라, 누구는 어디 출마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쫙 퍼지잖아요. 그것도 지금이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세력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 6.2 지방선거 작년에 있었던 선거에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 송영길은 친노가 아니라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 친노 이렇게 머리띠 딱 둘러매고 친노로서 세력적으로 나선 게 아니에요.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스토리들을 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친노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친노가 그렇게 세력적으로 위세 좋게 이렇게 등장할 때가 아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이사장이 오랜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문재인 이사장처럼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포지셔닝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를 스스로 자임하면서도
그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는 분들. 아무도 대권 주자고 생각 안 하는 분이 그래. 있어요. 네. 그런 분이 많죠. 정 씨죠? 그런 중에 한 분이 정몽준. 네. 네. 이 양반이 뭐 계속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재밌는 게 반값 등록금 대신에 고등학교 의무제로 가야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대체? 근데 말씀 자체는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제를 하고 있어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등록금 안 받잖아요. 예. 그런데 대학 반값 해주느니 그 순서상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가야 같은 예산을 쓴다면 네.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전혀 없는 얘기를 왜? 임팩트는 없지만 말씀 자체는 맞네. 그분이 예. 이렇게 올해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예. 정말 같은 얘기도 임팩트 없게 하는데 아주 오, 예리한 분석입니다. 어투가 그래요. 어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 고조장단도 없고 기억이 안 나. 텔레비에 나오고 나면 기억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부분은 글로도 써서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정몽준 대표하고 민주당에는 정세균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라디오에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한나라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했어요. 그 두 대표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몽준 대표는 다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인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단어 하나가 안 남아. 정세균 대표는 어쨌든 뭔가가 남아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 정치 지도자의 어법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평론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정몽준 대표는 대통령이 되려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어법이에요. 근데 정세균 대표의 해법도 그게 임팩트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정세균에 비해서도 그렇더라 이 말씀. 그렇죠. 정세균 대표의 해법도 모든 흥분한 사람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 그렇지.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당이 어려울 때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무슨 비상 상황에서 무슨 임시로 하는 임시 당의장 이런 것만 3번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정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거든요. 근데도 그 양반이 정세균 대표를 너무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양반이 제 얘기가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김어준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폄하는 아니고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사학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이. 제가 봤을 때 열린우리당 정부 당시에 유일하게 뭐 말하자면은 야당이었던 저지선을 뚫고 관철해낸 거는 사학법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그게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입을 동결해야겠습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그렇단 얘기고. 그 정세균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분이 정말 시골의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국민학교라고 있었죠. 거기를 나와가지고 중학교도 못 가서 검정고시로 중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공고를 갔어요.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해가지고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고려대학교로 간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이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 딱 그대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도 데모에서 잡혀가면은 집안이 굶으니까 자기는 아르바이트 해갖고서 학교 다니고 그 돈 남겨서 집에 보내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데모도 못하고 그 친구들이 그 사정을 알아서 너는 데모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졸업하고 이제 쌍용으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에 사건은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다 백날 써놔도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정세균 그러면은 쌍용 출신에 그렇죠. CEO 출신에 그리고 장관도 지내고 뭐 이러니까 굉장한 돈이 많고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실체와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참 찾기 어려워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박사님, 지난번에 제가 김근태 본인한테 물어야죠, 본인한테.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이거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루머입니다. 정세균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모처로 갔어요.
모처로 갔는데, 근데 아니 탁 놓고 얘기하죠. 청와대로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여야 영수회담을 마치고 수행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단둘이 만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를 뭘로 하냐면서 막 까가지고 그 뒤로 그 이후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오고 완전 루머네요. 예, 왜냐하면 예. 정세현 대표가 싸움을 아주 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공민학교 출신이니까. 아니 그래도 거기는 검정고시 나오고 공고 나오고. 청와대가 그 경호는 그러니까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경원들이 누가 잡아주고 때렸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빼어하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싸웠다면 그러면 무조건 정세윤 대표가 몸싸움을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rumor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맞았다는 거야. 다 내보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한테 싸대기를 날리면서 그런데 정말 맞은 거보다도 더 심하게 맞았죠. 왜냐하면 정세균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근데 갑자기 정세균 특집처럼 됩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정세균 태제라고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보는 협조하고 경제는 조언하고 사회는 비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으니까 협조하겠다. 경제는 내가 좀 아는데 우리가 집권해봤으니까 아는데 경제 위기도 있으니 극복하는데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겠다. 그러나 사회 문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르니 여야가 입장이 다르니 비판할 건 하겠다. 시시비비는 가리겠다 이랬어요. 이게 정세균 태제였는데 굉장히 좋은 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태제를 실행하는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느 정도는 이게 말이 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이게 위력이 있어요. 이쪽에서 백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워낙 말을 안 들어줘 버리니까 결국은 한 1년쯤 하다가 정세균이 너 도대체 뭐 했냐? 너 혹시 너 청와대 가고서 뚜둑 맞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후배라서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루머는 이제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바람에 사실 정세현 대표가 그 훌륭한 태제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루머도 아니고 소리였군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통으로 편집해 주셔 다. 그 신선도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표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느냐. 그렇죠. 그냥 유일하게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요번에 실수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실수가 나왔다고 보는데 황우여 박근혜 황우여 미팅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100% 추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 황우여 대표가 만나자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당권 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황우여 대표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는 내가 만든 조항이고 그거는 개혁적인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고. 그러면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분리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럼 대답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가 파해서 이제 헤어질 때쯤 해서 아마도 황우여 대표가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입장에서 자기 생각이니까 와서 자기가 물어봐서 대답해 준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했겠죠. 기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했겠죠. 안 된다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토시 하나라도 잘못 전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에 써갖고 나와서 기자들 불러서 다 수첩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황우여 원내대표의 작품이죠. 왜 이 시점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거 탐구거리예요. 신문에 가끔 박근혜 전 대표가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옆에 누가 서고 있는지. 바로 옆에서 사진 찍히려고 얼마나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지. 이 현장 한번 가보시면 돼요. 이게 공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박근혜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데 뭐라도 하나 거들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음 정권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아주 좁게 당장 내년 선거를 생각해도 모든 후보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 선거할 때 내 지역구에 박근혜 대표가 한 분이라도 오게 만들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우영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의 행동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황우여의 정치. 그럼 결과적으로 박근혜는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수렴청정하는 권위적인 지도자.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된 거죠. 이미 대통령이 된 거죠. 네? 당대표 권한 불러다가 그냥 가이드라인 딱딱 제시해주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박근혜가 얘기한 그 가이드라인대로 의총해서 딱 결론 나고 게임의 법칙이 전당대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모양이 딱 그렇죠. 박근혜 전 대표가 이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면 제가 그 점이 실수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황우영 원내대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났어야 되는 거고 만났더라도 이런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할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원래 전당대회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토론 중이잖아요. 비대위원장한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대변인이 있잖아요. 이정현 의원. 한테 뭐 원칙적으로 나는 이런 입장인데 적당하게 기자들한테 내 입장을 궁금해하시면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오랜만에 실수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총선하고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전략으로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는 자기 힘도 보여줘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자기 계보의 의원들의 그 공천을 주려고 하면 당권도 가져와야 되고 직접 가져오거나 혹은 뭐 관계된 누군가가 잡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이해창 총재 생각해 보면 계속 대세론 가다가 한 1년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선도와 중량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대입해서 보면 공천 게임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면 신선감이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총선 게임, 이 공천 게임, 공천 게임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선거에는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서죠. 선거에 나설 것이다. 그렇죠. 선거에는 전면에 나섭니다. 나는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선거를 직접 나선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가 되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국민들 눈에는 개파 간에 권력 투쟁한다라고 비치면은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천 게임에서 나타나는 거지. 선거가 이제 붙어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정해졌을 때 이 선거를 위해서 전선에 나서는 걸 갖고서 이 신선도 떨어졌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천과 선거를 구별을 할 거다.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번에 7월 4일 당권. 당권이 결국 공천권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때는 박근혜가 확 나설까요? 아니면 안 나서죠. 안 나설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안 나서는데 그러나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건 되게 박근혜 전 대표의 의중이 뭔지를 요번에 황우여처럼 이렇게 미숙하게는 안 하겠지만은 세련된 방식으로 탐문하고 되게 다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근데 거기서 또 변수가 소위 말하는 친이계 이재호 이재호계 이재호 뭐 물론 죽어가고 있지만 이재호계 혹은 뭐 이상득계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변수인 것 같고 이쪽 사람들이 이재호가 그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직접 공천 게임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재호계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집단적으로 뭘 하더라도 이게 박근혜한테 직접 부담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완충력을 이번에 새로 구성될 지도부가 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적당히 발을 빼고 있다가 자신의 계보의 그 의원들이 공천을 제대로 못 받았다. 어느 정도 감수할 겁니다. 그것도 감수할 것이다. 그 90년에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1년 이제 선거를 보면 당시 YS계 상도동계와 민정계가 싸움을 하는데요. YS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민정계의 그 리더가 김윤환이었습니다. 김윤환한테 나 공천에 진짜 개입 안 할 테니까 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결국은 김윤환이 민정계와 상도동계, 민주계의 지분을 존중해서 알아서. 3대2 정도로 공천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YS는 개입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천 결과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도 김윤환한테 항의를 하지 YS한테는 항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YS가 그런 머리가 그 정- 있었네. YS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만 안 한 게 아니고 다 안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공천을 이렇게 풀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민주당도 적어도 한나라당만큼 세련되게 공천 문제도 풀고 연합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그래야 박근혜는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정치력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손학규도 그런 영향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럴 만한 힘이 아직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야당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도 아니 이렇게 그 되는 손학규 대표가 그 4.27 재보선 이후로 조용하네요. 그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꼭 조용한 건 아니고 정중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 저는 민생 진보를 어제 표방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근데 민생진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백일 대장정 이런 건 들어봤어요. 쓸데없는. 네. 이 진보 진짜 진보는 민생을 챙기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좌회전도 우회전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앞으로 나가겠다. 이게 민생 진보의 내용입니다. 왼쪽에도 있는 국민이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국민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면 둘 다 딸려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죠. 네. 4.27 재보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생긴 자신감이 이렇게 표출됐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손학규 대표 쪽에다가 손학규 대표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쪽에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100일 민생 대장정 네. 이거 갖고 안 된다. 쓸데없는 짓이죠. 1년 몇 내내 번 하라고 했어, 했어요. 1년 내내 하라고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따로 할 게 없으니까. 따로 할 게 없어요. 정답. 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야권에서 어쨌든 1등하는 주자인데 뭘 따로 해요. 그래서 대표직도 빨리 내놔라. 민주당 당헌 당규에 보면 1년 전이기 때문에 대선 올해 1년 연말까지는 전? 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죠. 연말까지 대표를 할 수 있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연말까지 대표를 하고 자리 이제 그만두면 이거는 그냥 사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이라도 한 2달밖에 안 되는 거죠. 한 2달이라도 먼저 던지면 이거는 사건이 된다. 그러면 뒤쳐져 쫓아가는 사람은 뭐라도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의미로.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하면 대표직 던지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대표를 뽑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면 이때 화끈하게 40대로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나머지 1년 동안 그냥 민생으로 뛰어들어라.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어라. 제가 제시한 조언한 건 그거예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는 좋은데요. 저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할 일이 없다고 별로 할 게 없다. 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분당에서 이기고 지금 새로 확 만들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돼서 무슨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중위직 인사했어요. 네. 문영식이 마침내 아프리카 TV. 네. 네. 앞으로 드디어. 20년간 정치하겠다고 나섰는데 환영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죠. 오래 전부터 학생운동소 시부터 유명한 분이죠. 그럼요. 네. 아주 좋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영식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가 어쩐지 손학규의 틀을 좀 좁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갖고 온 사람만 하니까. 원래 그래요, 그분이. 새라고 하는 건요. 적군을 데리고 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배가 되는 거예요. 전 박사님 사랑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아니, 전 의원이죠.
더 갖고 상태가 안 좋아졌네. 전 의원님, 보통 한두 사안으로 길게 했는데, 예. 이제 섹션이 변했기 때문에 짧게 가죠, 짧게. 자, 그러면은, 의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예. 실형, 선고. 기소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나서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의원이 아니지. 전직 의원으로서. 예. 강용석 씨. 아직 씨라고 할 수는 없죠. 아, 강용석 씨죠, 씨는. 씨는 씨죠, 씨지만. 그럼요. 네. 씨는 씨지만. 예, 이제 날라갈 의원과. 이분은 아직 의원이라고 불러도 되죠? 예, 날라갈 의원과 네. 미래 권력과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 의원님은 현재 상태 전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강용석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올 12월까지는 3심 재판을 끕니다. 12월까지. 예,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네. 뭐 빠르면 11월쯤까지는 갈 것 같아요. 12월은 또 이제 바빠갖고 재판부가 대법 그 일정들을 잘 못 잡으니까. 일단 항고는 당연히 했겠고. 그렇죠. 네,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항소는 했을 거고, 이제 상고까지 가면은 11월, 뭐 늦어도 1월쯤 가는데, 이번 임기는 다 끝내는데, 이번 임기 끝나면은 이제 의원직 박탈이죠. 네. 의원직 박탈이고 일반형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이면, 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생명이 끝나는 거죠. 5년을 주는 이유는 그 다음 선거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으로 선거가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5년을 타산을 하면은 19대, 20대를 다 출마를 못 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나면. 그럼 두 번 건너뛰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인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은 사실은 꼬리표가 계속 달라붙죠.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사면 복권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면 복권을 한나라당에서 추진하지도 않겠죠. 아마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절대 안 하죠. 네. 아니죠. 사면 복권을 시켜줘서 출마하게 해야 돼요. 그 출마하면 정청래 의원만 계속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한 분이 지금 무소속의 최현희 의원이 있죠. 네. 동해삼척. 네. 이번에 그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 가봤더니 동해삼척이 무척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경북과 성향이 비슷한 데예요. 거기 이제 이화영 중량구 소속을 갖고 있던 이화영 17대 의원이 아니라 거기 전 의원입니다. 이화영 전 의원이 중량에서 밀렸는지 뭐 이상수 의원하고 경쟁하다 어쨌든 밀렸어요. 그래갖고 동해삼척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최현희 의원이 지역구인데 한 번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는데 강원도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최현희 의원도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금풍수수나 예. 이런 종류의 비자금권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잊혀지는데 이런 사안은 안 잊혀져요. 절대 안 잊혀지죠. 네. 이분은 그런데 어디로 이제 제가 돌아가냐? 보기에는 강용석 의원을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이에요. 네. 그게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제명되면 이 재판과 무관하게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하는 거죠. 본회의에서는 3분의 2 찬성입니까? 아니면 2분의 1 찬성입니까? 그 법적인 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고요. 쓸데없는 걸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건 아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그렇죠. 처음이야. 헌정사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굉장히 바빴네요. 예, 제명은 아마 3분의 2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명하려면 좀 어렵겠네요. 예, 3분의 2이고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나라당이 사실은 강용석 윤리위원회 그 회부된 건을 무척 오랫동안 끌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나라당 막 망가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변화 쇄신한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거 가속화시켜서 갔고 이번 재판도 저는 그런 정치적 의미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에 쏠려 있는 부정적 눈이나 이런 것을 좀 틀기 위한 그리고 그런 영향력은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예,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사안으로 정상회담. 요즘 정상회담 분위기를 막 무릉무릉 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예상을 2년 전부터 하셨죠. 예. 최후의 돌파구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죠. MB 정권에. 내년에 핵안보 정상회의 그래서 3월 25일로 지금 가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척 냉담해하고 있어요.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겠죠. 천안함 사과해라. 그다음 핵 포기해라. 처음 줄곧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번 김정일 그 중국 방문이 중국 남방지대 그러니까 중국 개혁 개방을 제일 먼저 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 성공한 사례들 그것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비료나 이런 것을 그 1억 달러 그러니까 1,20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매번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북중 경제 교류가 무척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신의주 개방특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낮은 선봉 개방특구 얘기 나오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남한이 계속 그 백기 들고 투항을 하라고 하는 남측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인 돌파구를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북중 정치적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4박 5일인가 그 정도 일정인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측을 더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상회담 하면서 내걸은 조건을 그냥 무조건적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받죠.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받는데 지금 조건을 걸었거든요. 천안함 사과, 그다음 핵 문제 핵 포기. 그러게 되면 비료 식량 지원하고 내년에 핵 안보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이미 초청장 던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굳이 코너에 몰리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정은 굳이 코너에 몰리지 않았다. 중국과의 교류가 이렇게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고 초청하고 있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으로서 점점 더 초조해지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MB 정권이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면 경제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이제 북한하고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센 척하지만 원래 장사꾼의 속성이라는 게 이 언더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 거래. 엄청난 지난번에 지적하셨는데 이제 네. 여기서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소설 썼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반 그 시중에 널려 있는 그런 평론가들이 못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의원님은 보십니다. 김영민 씨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제가 왜 처음에는 핵 포기를 정상회담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가 천안함 사제까지 걸었냐. 그걸 보고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오버액션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천안함은요. 미국, 일본, 한국 측과 소련, 중국, 북한 측하고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세 개가 천안함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쪽이 대별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정권이 한나라당 박근혜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으로 진보 진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건 100% 청문회감입니다. 천안함 청문회 들어가게 되면 BBK 사건 이상으로 폭발력이 있어요. 당연히. 이건 전 세계 만약에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이게 천안함 사건이 청문회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그 전에 북한이 우리 측이 했다, 우리 측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걸 마치 청문회 갈 수 없는 일타쌍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토끼도 잡고 동시에 천안함도 완전히 털고 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총수님이 얘기하는 언더테이블의 대가 이런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대신 북한이 천안함을 털어주면 나중에 안전도 도모하고 그렇죠. 부담도 덜고 천안함에 올라갈 수 그럴수록 없는 거예요. 언더테이블의 어떤 그러면 우리가 대가가 커지겠군요. 야 니들 사과했어? 좋아. 니들 짜고 사과했지. 북한 김정일 한국 국회 와갖고 청문회 안 줘.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소련이라고 하셨는데 소련 20년 전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러시아고요. 오늘 옛날 책을 보니까 소련이라고 아직도 있던데. 올해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가 그게 무슨 폭발력이 있겠냐. 근데 여기 핵안보 정상회의에 온다는 자체가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추동을 했든지 무슨 뒷거래가 혹시 있을지라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천안함이 털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천안함을 갖고 치고 나올 것이다. 세게 치고 나오면서 총선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 천안함이 왜 들어가 있었나. 그 이게 시중에 평론가들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단순히 집권 초기 2008년, 2009년도의 정상회담과 이번의 정상회담은 결과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목숨 걸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이걸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중 지금 정상회담 하는 그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점점 더 북한 입장에서는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고립시켜서 말려줄 전략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만약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이전 정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이권이 오갈 수도 있거든요. 대가가. 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그거는 이제 김어준 씨가 주장하는 거고 잡혀가려면 혼자 잡혀가세요. 라고 소설을 써보고 하나만 더 하죠. 짧게. 그 문재인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정치권 정치부 기자들의 관심에 초미의 관심을 쌉니다. 김진표, 정세균, 백원호 대선 참여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겨레 20이라고 하는 모 주간지에서 조사한 게 한겨레 20이라고 하는 모 주간지. 모 주간지. 지지율을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22%예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인데 오피니언 리딩 그룹인 40대에서는 30.8%인가 해서 30%가 넘어가서 그걸 보고 정치평론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깜짝 놀랐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그 전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대선 후보가 짠하고 벼랑 하나 나타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 계속 정치 안 할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대선 임박해서 짠하고 나오지 않고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그렇죠. 정치 벼랑 짠하고 나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친노가 하나의 세력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했던 그 흐름이 친노 사이에서 각기 나눠져 있는 세 개의 정파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 모임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뭐 내가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는요. 재미없는 발상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는 이분의 성향은 그래요.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터뷰도 무척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서 옛날 같으면 인터뷰 하려고 전화도 안 돼요. 저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세요. 저하고는. 김어준 총수가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인터뷰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도 벌써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3년 전서부터 내가 대통령 되라 해서 대통령 됐다 그러면서 나 뭐 시켜달라고 가서 아각거릴 것 같은데. 나 국정원장 시켜줘.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동사무소 동장이라도 시켜줘. 그럴까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의 속마음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권 혹은 정치권에서 저를 무서워하는 게 자기들 속마음을 금방 알아채거든. 의원님을 무서워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치권에서 단 한 명도. 그러면은 문재인 이사장님의 대선 후보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군요. 높은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김해에서 단일화했을 때 그때 이미 시작됐다.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본인이 이제 거부하는데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해 그 후보 단일화 때 그때 사실은 명함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지율 변화의 특징적인 현상이 문재인 실장이 후보군으로 뜨면서 제일 특징적인 현상이 친노 쪽에서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을 포괄적으로 어우르는데 지금 엄청난 폭발력 있는 그렇죠.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 좀 늘려달라고 좀 PD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아시는 거 다 얘기했어요 이미. 더 들어봤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PSI는 짧고 굵게 한 3가지 사안 정도 30분씩 10분씩 딱딱 잘라서 30분 주시기로 하는 거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